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이미 일요일에 대체로 보도를 해드리는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 주로 이제 대선 관련 미국 보도를 전해드렸고요. 전해드렸는데도 뉴스하는 사람이라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국 날짜로 수요일 오후였기 때문에 수, 목, 금, 토, 일 오늘 닷새째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는데 속보가 아니라요. 지금 속보는 여러 가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내일 또 월요일이 돼서 정규 방송이 시작이 되면은 여러분들께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전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무 들어오고 있는 뉴스가 많으니까 오늘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마 오늘의 미국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오늘의 미국이 다른 매체에 비해서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하는 그 기적, 그 마음에 무엇인가 이게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 시점에는 며칠 전부터 뭐 많은 매체에서 전부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 오늘 이 시점에는 좀더 다가온다고 할까요? 그런데 제가 오늘 전해드릴 두 가지는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라는 미국 신문이 있습니다. 이 신문 다른 거 다 떼어내고 굉장히 국제 정세에 대해서 강하고 또 균형이 있고 하는 신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에서 낸 두 가지 기사를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하나가 바로 푸틴의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폴란드의 전 외무장관이었고 지금 이제 유럽 그 연합에서 미국 담당 최고 책임자를 맡고 있는 사람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가 전해드렸거든요. 뭐 최상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 푸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큰 두 개의 흐름을 전해드리려고 오늘 제가 처음인데요. 하루에 방송 두 번 하기는 그래서 우선 뭐 간단하게 내일 이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만 그 레이티스트는 이렇습니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의 그 키브 한 3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원래 저도 금요일에 방송할 때 여러분들께 뭐 주말이면은 그 러시아가 그 군사력으로서는 그곳을 가질 것 같습니다 라는 많은 그 전문가들의 분석 예상을 전해드렸는데 너무나 강력하게 우크라이나 국민이 이 생명 다 바쳐서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도시에서도 지금 시가전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결사항전하자 하고 러시아에서 가짜 뉴스를 엄청 많이 뿌렸습니다. 그 뭐 예를 들어 젤렌스키가 도망쳤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날 딱 뭐 대통령 궁합 이런 데서 웃으면서 하이 우크라이나 여러분 우리 끝까지 같이 갑시다 하는 것들이 나와서 본인이 직접 그것도 이제 잠을 못 자서 레드 아이 있죠. 그리고 퀭하고 수염도 그 가깝지 못하고 하는 다듬지 못하고 하는 그런 모습 거기에 지금 우크라이나는 그 대통령도 국민에게 영감을 받고 국민도 대통령에게 영감을 받아서 거기에 세계가 얹어져서 세계에서 우크라이나 지금 그 러시아에 대적해서 싸우려고 그곳으로 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국민들이 막 화염병을 만들어서 무슨 소다병 이런 곳에 생전 처음 그 화염병을 만들어 보는 사람들도 있고 국가에서 가르쳐 주고 하는 지금 상황은 그 상황은 그렇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벨라루스요. 지금 러시아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는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러시아와 조건 없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러시아 대표단이 만나겠다고 합의를 했는데 이 첫 번째 합의에서 절대로 평화 같은 것이 나올 리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그 보고 있는데요. 저의 이런 그 생각이나 예상이 틀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 독일 같은 경우는 군비를 드디어 뭐 GDP의 2%까지도 끌어올리겠다. 이게 전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스위프트 코드를 어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러시아와 다른 나라들이 어떠한 그 거래를 할 때 페이먼트를 하는 그런 시스템, 페이먼트 하는데 맨 나중에 보면은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페이먼트 시스템인데 이게 없으면 뭐 이메일로 하고 뭐로 하고 아주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11,000군데의 세계 은행과 재정기구가 동시에 일시적으로 모든 러시아와의 그 거래를 끊겠다 한 건 아니고요.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이제 일부 국가들이 그 같은 것을 지금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게 100% 서로 통일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 블라디미르 푸틴이 그래? 핵 하면서 핵 그 부분을 운영하는 부대에게 대기 명령을 내렸거든요. 함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상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벨라루스가 중간에서 중재를 한다는 것이 이 벨라루스의 대통령이 그야말로 그 푸틴 대통령과 같이 손을 잡고 러시아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고 주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완전히 믿을 수도 없고 굉장히 조심해야지 되는 상황이고요. 이스라엘도 우리가 중재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벨라루스가 직접 전쟁에 가담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왜 이렇게 간지러운가요?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그 벨라루스 대통령도 뭐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94년부터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지금 2022년이죠. 지금 선거를 치릅니다. 오늘인가 내일인가 아무튼 선거를 치르는데 2035년까지 본인의 그 권력을 연장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푸틴의 지원을 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그런 그 평화 회담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러니까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나중에라도 우크라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떳떳했는가? 러시아가 그냥 무작정 탱크를 들고 쳐들어와서 한 그 소대 부대의 부대원들이 다 숨지고 항복하라고 하니까 그냥 전사하고 끝까지 항전하다가 그리고 다리를 무너뜨리려고 지뢰를 놓다가 해병대원도 숨지고 이런 그 모든 일들이 있는데 이걸 끝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여기서 나라를 지켜야지 된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푸틴이 어렵죠. 푸틴이 막 화내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블라디미르 푸틴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참 이기기 힘든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오판이 있었다면 우크라이나 국민의 저항의 강도가 이 정도일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젤렌스키라는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도 있었지만 2019년도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73%의 지지를 받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국민을 하나로 묶을 것을 상상을 하지 못했겠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니까. 해서 현재까지는 이제 이 정도 상태고요. 제가 내일 정규방송 시간에 그 속보는 전해드리기로 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근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틴의 타겟이 이제 민주주의인데 오늘은 조금 더 왜 이렇게 깜깜해졌죠 갑자기? 저기 불이 나갔어요. 무서워요. 제가 이 유튜브를 하지만 무슨 뭐 조명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없거든요. 그냥 스탠드, 천정 위로 켜지는 스탠드를 저쪽 벽 끝에 세워뒀는데 저쪽이 어두워서 이쪽이 창가거든요. 그런데 그 불이 갑자기 꺼졌어요. 그 전력이 조금 많이 쓰여졌는가 보죠. 쓴 데도 없는데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지금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최선을 다해서 해서 어느 쪽이 먼저 꺼지느냐에 따라서 푸틴의 운명, 러시아, 우크라이나 세 개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자, 우선 푸틴의 타겟은 민주주의다 하는 것은 정설인데 주권 국가인 것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한국보다 민주주의가 늦게 시작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한국이 80년대라고 하면은 민주화 운동 81년도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91년도잖아요. 그때부터 했다고 하더라도 독립하고 나서 그래서 30년 됐습니다. 아직도 완전하지 않은 건 물론이고 미국도 완전하지 않는데요. 굉장히 허술하고 부정도 있고 부패도 있고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30년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 선거만은 민주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국민들이 뭐 정치인들을 뽑고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런데 푸틴이 가만 보면 나 죽을 때까지 이걸 집권하려는 게 푸틴의 목적인데 바로 러시아 옆에 딱 붙어 있는 게 우크라이나잖아요.
그 우크라이나를 거쳐야 다른 무슨 폴란드, 무슨 나라, 루마니아, 헝가리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서유럽으로 가고 하는 건데 바로 국경이 딱 붙어 있는데 벨라루스처럼 저렇게 독재를 좀 해주면 좋은데 우크라이나는 민주화를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러시아 국민들이 우크라이나가 되는데 민주주의 선거를 통하고 대통령을 또 2번이나 쫓아냈잖아요. 젤렌스키 이전에 친러시아 대통령이라고 쫓아내고 며칠 전에 CNN 방송에 총을 들고 나와서 나도 지키겠습니다 한 그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잘못이 있어서 폴란드로 쫓겨났다가 우크라이나를 지키겠다고 돌아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2번이나 대통령을 쫓아내고 본인들이 마음에 맞는 대통령을 뽑아놓고도 말 안 듣고 하면 쫓아내는데 우리는 뭐지? 푸틴의 손아귀에서 이것을 푸틴은 굉장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나토의 가입도 이게 지금 시작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2008년도에는 거의 될 뻔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쫓아낸 대통령이 친러시아 막 이랬기 때문에 안 된 거죠. 딱 막은 거죠. 그 사람이 막아서 그 뒤에 이렇게 오다가 지금 여론이 다시 나토에 가입을 해야지 된다 하는 상황에서 이게 될지도 모르니까 이 푸틴이 딱 잡은 건데 나토에 가입하고도 러시아 시스템을 따르면 상관하지 않았겠죠. 민주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해서 지금 거의 4,000명 정도가 러시아에서 체포됐거든요.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이런 그 시위를 하다가 러시아 국민이 체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으로서는 저쪽 어디 무슨 뭐 조금 서유럽과 가까운 나라도 아니고 우리 여기 슬라브 지역인데 여기서 또 종교도 불이 또 들어왔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키예브가 되었건 아니면 다른 뭐 인구가 많은 2번째, 3번째 도시가 되었건 밀리는 듯 하다가 서로가 서로에게 밀리는 듯 하다가 또다시 이제 또 이쪽이 잡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하리코프 같은 데도 2번째 인구가 많은 곳인데 키예브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러시아가 잡은 것 같다가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저의 방에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처럼 지금 그 전쟁의 현상은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이제 그 푸틴으로 돌아가서 푸틴에게서는 특히 이제 종교적으로도 오토독스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 근데 오토독스 크리스찬 우크라이나도 다수죠. 당연히 상당히. 그리고 이 러시아도 그런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우리 국민들도 바로 옆에서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언어도 또 뭐 러시안 쓰는 사람이 많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걸 내가 보기에는 하면서 초조한 거죠. 이 얘기는 우크라이나 총리가 한 얘기입니다. 지금이 기회다. 서구 민주주의가 약하니까.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푸틴으로선 적어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국민에게. 적어도 러시아에는 아니면 우리 지역에는 민주주의가 맞지 않아. 민주주의 지금 봐봐. 미국 봐.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 봐봐. 우파가 얼마나 득세래. 우리에겐 안 맞는다니까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신의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해서 그 양당 정치인도 미국에서 자기 그 표만 지키느라고 막 뭐 완전히 그 양쪽을 다 만족시키고 균형 있게 안 하잖아요. 조지아주에서 살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는 초선 연방 그 하원 의원이 아주 무모하게도 용감하게도 백인 우월주의자 그룹에 가서 연설했던데요. 지금 플로리다에서 열리고 있는 시펙에서는 세계의 정세와는 다른 푸틴을 비난하는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말, 바이든을 비난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침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공화당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는 사람은 뭐 백인 우월주의 그룹에 노골적으로 가서 연설을 하고 있는 이때가 아니면 침공할 기회가 없다고 본 거죠. 참 웃기는 거예요. 트럼프는요 그렇게 푸틴 지니어스 하다가 또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영웅이라고 하다가 또 애매하게 말하다가 결국은 바이든이 아니야 내가 대통령이 돼야 돼 하는 식으로 필요한 때마다 말을 바꾸는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의 약함으로 보는 것입니다. 프랑스, 독일, 서유럽에서도 극우가 얼마나 힘을 얻었습니까?
또 하나는 극우가 힘을 얻는다는 것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나 마찬가지로 반이민입니다. 말로는 합법적인 이민이 아니라 우리 불법 이민을 막는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원래 극우의 기본적인 바탕은 백인 우월주의입니다. 인종차별입니다. 극우라는 게 백인 우월주의.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 지금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뭐 국경에서 몇백만 명이 넘어왔느니 불법으로 이게 지금 미국을 망치고 있느니 하는 게 미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서유럽 다른 나라에서 프랑스 독일에서도 전부 그렇기 때문에 백인 우월주의 반이민주의와 이민주의가 미국과 유럽에서 한창인 이때 거봐 볼 수가 있잖아요. 또 본인이 매체를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짜로도 보여주기도 하면서 해서 푸틴의 비전은 시진핑과 같이 본인과 같이 독재를 어떠한 표준으로 만드는 말뚝박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선택을 했는데 푸틴의 계산대로 되는 것 같진 않고요. 현재로서는 해서 이 피파 노리스라는 분이 이분은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그 케네디 스쿨의 교수님이신데 정치 그 비교 정치가 전공이신 분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민주주의의 그 흐름이라고 할까요? 1차 대전 때 그 이전에 민주주의가 굉장히 커졌지만 그 파시즘 때문에 내려간 거 다 알고 계시고 2차 대전 때 또다시 민주주의가 커졌지만 70년대에 또 조금 약해지기도 했고 막 그러니까 구소련이 뭐 70년대 말에 아프가니스탄도 침공하고 막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세 번째로 다시 이거 민주주의 해야지 되겠어 했던 때는 독재 정권 같은 것들이 강했다가 무너지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리스라든가 포르투갈이라든가 뭐 스페인 이런 데서 독재자가 내려가면서 지금 세 번째 웨이브인데 민주주의가 커졌다가 다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타남으로써 미국 내부에서도 갈려지고 외부도 막 찢어놓고 미국과 동맹국을 그렇게 되니까 막 강했다가 약해지려고 하는 그런 것. 그래서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나토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없앤다. 우리 미국은 내가 재선되면 탈퇴하고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의 이 민주주의를 이끌어가고 있는 미국의 이미지도 상당히 약해졌고 그것은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군함으로 인해서 아무리 미국 사람들이 더 이상 전쟁에서 우리 군인들이 숨지는 것을 원치 않아 했다 하더라도 계산을 잘 못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철군할 때 탈레반이 그렇게 강할 줄 몰랐던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금방 도망쳐버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게 빠른 시일 안에. 그런 계산을 잘못한 것 때문에 미국을 믿을 수 없어? 많은 미국과 안보 조약을 맺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기회는 이때 단 겁니다. 푸틴에게는. 해서 지금이 내가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에는 어메이징해 라는 게 푸틴의 그 판단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옳았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 미국과 유럽이 지난 4년 내내 그렇게 어떻게 처음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뭐 앙겔라 머르켈 독일 총리라든가 심지어 일본 총리도 다 프랑스에 또 이마누엘 마크롱 대통령도 막 뭐 목소리도 때로는 높이기도 하면서 당신 왜 블라디미르 푸틴 독재자의 말을 선전을 해주고 그 사람 말을 들어 나토가 없어져야 된다는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수모도 견뎌보기도 하고 하다가 약간 그 포기해서 이마누엘 마크롱이 안 되겠다. 유럽은 유럽식으로 해야지 되겠어 하면서 뭐 이번에도 뭐 어떻게 좀 푸틴하고 해보려다가 안 된 거잖아요. 푸틴은 미국과 단판 짓는 것만을 원했고 결국은 침공을 하고 말았고 그 이후에는 미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완전히 지금 뭉쳐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힘들다. 왜냐하면 스위프트 코드라는 것을 쓰면 러시아도 힘들지만 유럽 지역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던 것을 점점 하잖아요. 독일이 국방비까지 높여가면서 이 러시아 침공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헬멧 5,000개를 보내던 독일이 지금 뭐 미사일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만큼 단결할지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이상 푸틴은 계속 각계격파를 했죠. 우크라이나만 두고 보면 자신 국가 주변에 민주주의가 꼽히지 못하도록 우크라이나만 두고 보면은 그게 이제 크림반도를 점령했고 계속 동부 쪽에 돈바스 지역에
도네츠크 그리고 루안스크 두 지역을 지원을 하면서 각계격파를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돼서 지금 푸틴을 스탑하지 못하면 그의 식욕은 더욱 왕성해질 것이다. 이게 크림반도 점령하고 나서 미국이 좀 더 강한 제재를 했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게 공화당도 어쩌니 지금 시팩에서 공화당 아주 보수 그 미팅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열심히 뭐 약하니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그런 말도 했어요. 나 때는 안 왔지. 나 때 왜 침공을 합니까? 나 때는 내가 그 나토를 없애준다고 했는데, 나토를 해체해야지 된다고 했는데, 미국도 그 나토에서 떨어져 나온다고 하면서 푸틴의 말 그대로 해줬는데 왜 그때 침공을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푸틴이나 미니 푸틴인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미니 푸틴이라는 것은 뉴욕타임즈의 공화당 데이빗 브룩스 씨의 그 칼럼니스트의 얘기입니다. 그 두 사람이나 둘 다 참 언제나 온전한 정신이라고 그 지도자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런 것도 약간 있었을 거예요. 지금 벌써 푸틴이 핵을 가지고 만지작만지작 거린다는 표시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핵이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안 했지? 뭐, 트럼프가 무서워서 안 했습니까? 트럼프야말로 푸틴의 푸들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참에 미국의 공화당도 어쩌니 하더라도 최후의 순간에 바이든이 있는 미국을 택할래? 푸틴이 있는 러시아를 택할래? 하면 어느 나라를 택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뒤에는 미국 국민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세세한 아주 잘 자란 것은 모르지만 큰 것이 오면 이건 이거지 하고 딱 알잖아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처럼 판단을 하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국도 공화당도 뭐 푸틴이 지니어스라는 그렇게 했다가 또 말 바꾸는 그 젤렌스키가 영웅이라는 트럼프 같은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지금 모으고 있고 민주주의의 웨이크업 콜도 줬고요. 아무튼 러시아 국민들은 이거 뭐지? 하면서 러시아 방송, 텔레비전, 신문을 보면은 젤렌스키는 도망쳤다고 하는데 지금 저쪽 엉망진창이라고 하는데 젤렌스키가 턱 튀어나와서 굿모닝 이러잖아요. 웃으면서 또 불이 나갔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 전쟁이 이런 그 전전 반칙을 많이 할까요? 왜 예고를 저렇게 해주고 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푸틴의 목적은 그것이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라도스왑 시코르스키라는 그 유럽연합 미국 관계 그 담당 그 책임자 그리고 전에 국방장관도 하고 외무장관도 했습니다. 폴란드에 지금 무척 바빠요. 폴란드에서. 왜냐하면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난민들이 지금 수십만 명, 40만 명 이상이 빠져나가고 그럼 인구의 뭐 거의 4분의 1 정도, 아니 10분의 1 정도 되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나갈 것이고 그것 하랴 또 유럽연합의 어떠한 그 본인이 맡고 있는 일로서 인터뷰하라 무척 바쁘거든요.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기자가 폴란드에서 이분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정치인인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또 저널리스트이기도 했고요. 해서 시각이 쫙 있죠. 폴란드 사람이고 정치해봤고 국제적인 이런 그 어소시에이션에서 일하고 있고 저널리스트고 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플레이어들이 미국, 유럽 연합인 거잖아요. 나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푸틴의 침공에 대한 뭐 효과, 대응 뭐 이런 것 여러 가지를 인터뷰 형식이니까 저도 그대로 이분의 얘기를 라도스왑 시코르스키 전 그 폴란드의 국방장관, 외무장관의 과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와의 인터뷰를 전해드립니다. 푸틴이 미쳤나? 라는 질문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는 다 딱 여러분 마음속에 두고 계시는 인구가 4,400만 명이나 되는 땅도 얼마나 비옥하고 넓습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농작물을 그렇게 많이 수출을 하는 나라죠. 그런 나라 91년도에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해서 대통령을 본인들 손으로 뽑고 내쫓고 하는 나라를 예고도 없이 선전포고도 없이 탱크를 들이밀고 들어갔으니까 미쳤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코비드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대화도 안 하고 이렇게 보면은 뭐 아주 넓게 15m짜리에서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하더군요.
아마 암살당할까 봐 걱정하는가 보지. 측근도 못 믿어서 저렇게 측근도 외무장관은 이 전쟁 치르기 전에 외교로 풀자고 했잖아요.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뒤에서 얘기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데 크레이지라는 게 이제 설명하기에 따라서 다른데 머리의 논리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푸틴의 논리는 신제국의 황제 마인드다. 신제국의 황제 마인드, 짜르 마인드다.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최악, 최상,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한 답은 이분이 안 하셨어요. 정확하게는. 최악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나라를 버리고 항복하는 것. 그래서 러시아군이 쉽게 들어가는 것. 히틀러의 잠시 체코슬라바키아 프라하 점령. 지금으로서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이거는 세계의 눈이 있고 심지어 한국 분들도 얼마나 많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데 이거는 이미 이 모멘텀을 놓친 거죠. 네, 모멘텀. 그 전환점, 기회, 그 찰나 모멘텀을 놓쳤습니다. 여러 번 전쟁이 일어나는 며칠 사이에. 그래서 쉽게 항복은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은 우크라이나가 글쎄요 한 300대의 탱크를 부숴버리고 국민들이 다 무슨 화염병 만들고 하니까 부숴버리고 그리고 전투기도 100기 이상을 다 그냥 산산조각 내버리고 그리고 나서 푸틴이 침공을 중단하면 그러면은 어쩔지 모르겠죠. 그런데 이것도 그다지 쉬워 보이진 않고 그런데 하나 좋은 것은 미국이나 유럽의 무기가 좋잖아요. 아무리 푸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러시아의 무기를 많이 개선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고물도 많고 하니까 이 좋은 무기로 잘 버텨주고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고 다만 이런 건 있죠. 지금 러시아군이 4,000명 이상 숨졌다 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보도니까 확실할지 확실하지 않을지는 모릅니다만 포로로 잡힌 사람들도 많고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 내부의 여론이 흔들리거든요. 우크라이나는 이미 딱 정해졌고 뭉쳤고 90% 친러시아 쪽이 아닌 사람들은 완전히 뭉쳐서 다들 총 들고 나가고 아빠가 총 들고 나가고 총 꺼내서 나가고 할 때 어린 딸과 아들이 아빠 빠이 무사히 돌아오세요 이런 거 하잖아요. 지금 젊은 여성들도 총 들고 하잖아요. 나무총으로 연습하고. 그런데 이게 러시아 쪽에서 일어나면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죠.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도 많이 있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푸틴이 뭔가를 내려야지 되는 상황. 서방 세계의 제재는 효력이 있나? 이 인터뷰는 스위프트 코드를 못 쓰게 하는 부분적으로 국가들마다 다는 아니고요. 그 발표가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웃을 것이다. 푸틴은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죠. 그동안 준비해 놓은 것도 있고 등등등등 해서 웃을 것이다 하면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유럽과 나토와 미국이 더 러시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미 무기를 많이 드렸다. 앞으로 계속 더 많이 드릴 것이다. 너네 우리 끝까지 항쟁을 도울 것이기 때문에 한 10년은 게릴라전 해야지 될걸? 이거 구소련이 전에 당한 거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걸 진지게 했었어야지만 된다는 건데 스위프트 코드는 지금 이제 발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무역 중단의 경우는 여기도 이제 독일의 이중성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계속 독일이 나오는데 요즘에 독일 무역은요. 폴란드 전 국방장관, 외무장관이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독일 무역은 폴란드하고 하는 게 러시아하고 하는 것보다 3배 더 많답니다. 러시아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가 그건 그렇지만 그러니까 독일의 이 러시아는 그렇게 중요한 무역 파트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만 에너지는 어떻게 하는데요? 라고 하니까 그 에너지도 이렇습니다 하면서 독일이 예를 들어 3분의 1 그렇죠? 3분의 1이 북아프리카 3분의 1이 북해겠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이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는데 이거 다른 데로 돌릴 수도 있다. 러시아에서 수입해 오는 것. 다른 데로 돌릴 수도 있는데 리퀴드 천연가스 같은 것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게 독일의 또 석유업계의 이윤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이 러시아 쪽과 연관되는 그거다. 독일은 그것조차도 사실은 포기할 수 있다. 지금 현재 그 노드 스트림 그 파이프라인 2 러시아에서 오는 천연가스 이것은 뭐 일단 시작도 안 했고 원래 예정이 올해 말이었는데 그 예정을 최종 승인하는 것을 중단은 했지만 독일이 그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의 얘기는 러시아로 볼 때는 러시아의 경우는 그 국가 뭐 그 GDP의 한 36% 정도가 오일 뭐 천연가스 수출하는 데서 오거든요. 러시아는 타격받죠. 그러니까 이럴수록 러시아가 중국과 이제 손을 잡는다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무역은 러시아가 그 힘들지 다른 나라는 그다지 많지 독일의 경우는 그렇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줬고 폴란드가 국경을 우크라이나와 맞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한국 분들도 생각을 하셔야지 되는 거고 세계 각 나라가 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난민들이 폴란드로 많이 가죠. 그 이거 싫어하지 않느냐 했더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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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come to our world, to my land. 우리 폴란드로 오시는 것 너무 고맙습니다. 많이 많이 오십시오. 이미 뭐 100만 명 이상이 그곳에 있고 그리고 또 이 폴란드도 지금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동안 10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가서 노동력에 아주 큰 기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웰컴 우리 뭐 한 100만 명 정도 더 와도 좋아.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될 때는 또 유럽연합에서 난민을 받으면 도와주잖아요. 미국도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 받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유럽 쪽으로 뭐 폴란드하고는 딱 우크라이나가 국경을 접하고 있으니까 그런 나라로 쉽게 많이 가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젤렌스키가 어떻게 핸들하고 있는가 이것도 이제 이분이 그 전에 인터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실수를 조금 더 부각을 시켰는데 저도 오늘의 미국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미국이 그렇게 이거 진짜다 해도 허풍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 들어가겠어? 하는데 현재 사회는 데이터가 보여주잖아요. 미국과 무슨 뭐 영국과 이스라엘과 이런 나라들이 국민들을 탈출하라고 하면서 데이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미리 이거 허풍이다 이렇게 하면서 대처가 늦었다.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지금은 뭐 파워풀하게 대처 잘하고 있고요. 푸틴이 파워를 잃을 확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 기자가요. 그랬더니 거의 웃으면서 노. 구소련보다 더 독재 파워를 강화시켜 놨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구소련에는 뭐 형식적으로나마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 공산당의 중앙위원회가 있었죠. 그 중앙위원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서기장을 해고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옆 나라는 대통령을 선출하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쫓고 해서 뭐 그 쫓겨난 친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로 피신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보는 것이 푸틴은 두려운 거죠. 그러면 푸틴의 말로는 어떻게 될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네 사람의 라스트 네임만 됐어요. 나지볼라, 차우셰스쿠, 카다피, 또 무바라크. 둘 중에서 기자 보러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 기자 보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거 선택할래?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독재자의 말로를 많이 봤죠. 독재자가 아주 글쎄 어느 분이 기억나세요? 평화롭게 숨진 사람. 이 나지볼라 경우 모하메드 나지볼라 경우는 아프가니스탄에서 74년부터 96년까지 친소 74년부터니까 그때부터 이미 이제 소련과 이렇게 하면서 소련이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저항이 있었고 해서 결국은 이 사람도 나중에는 도망자 생활을 4년 했습니다. 가족들은 인도로 보내놓고 거기서 도망자 생활하다가 탈리반에게 붙잡혀서 뭐 거세됐고 그리고 무슨 뭐 아무튼 나중에는 뭐 처참한 모습으로 숨져서 광장에다가 뭐 트럭에 막 동물처럼 매달아서 끌고 다니고 했잖아요. 탈리반이 아주 심각한 그런 그룹이잖아요. 96년도에 정말 모처럼 그 하고 나중에는 목 매달아서 그 시체를 광장에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차우셰스쿠는 그 니콜라이 차우셰스쿠는 루마니아의 원수인데 이 사람은 뭐 김일성 전 주석을 완전히 막 태양처럼 모시고 이랬던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74년부터 80년까지. 그 북한에 가보고
김일성 주석에 막 너무 존경하게 되고 반했다 하면서 마오쩌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자신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됩니까? 유교 막 이런 뭐 복종하고 하는 것이 가득했었던 북한과 루마니아가 성격이 다르잖아요. 본인을 그래서 무슨 뭐 칭호도 바꾸고 막 이랬었죠.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는 뭐 도주하는 뭐 군인에게 잡혀서 사형당했었죠. 뭐 태양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아마르 카다피는 비교적 최근이니까. 근데 리비아의 봄, 이때 그 중동에 진짜 민주주의가 온다고 잠깐 그랬었죠. 근데 이 사람은 1942년부터 2011년까지인데 해서 리비아에서 그 당시에 한 42년부터 2011년까지니까 최고 지도자라고는 카다피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처참하게 시민에게 잡혀서 처참하게 숨졌고, 그런데 한국에서 어떤 유명한 기업인이 자신이 카다피와 같이 지냈고 뭐 했고 뭐 잘 놀았고 하는 거 자랑하는 그런 기업인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기업인이 아주 흥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이 81년부터 2011년까지였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한 9년 동안 엄청 고생을 했죠. 81년부터 2011년이니까 30년이죠. 완전 독재를 하다가 나중에 할 수 없이 사임하고 뭐 자리를 딴 사람에게 물려주고 뭐 아들들 다 부패 이런 거 재판받고 본인도 재판받았다가 항소해서 석방되기도 하고 그 뒤에 건강이 악화되고 딱 그 병원에서 있는데 군의관이 막 보고 치밀어서 그를 뭐 죽이려다가 못 죽였고 했다가 결국은 9년을 그렇게 뭐 신체적으로 고생하다가 2020년도에 숨졌습니다. 91세였죠. 그가 91세로 숨질 때 아무도 훌륭하게 잘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앞에 말씀드린 4명의 그 독재자가 독재를 수십 년 하는 동안 어떻게 잘한 일이 한 개도 없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건 다 마찬가지예요. 나지볼라나 차우셰스쿠나 카다피나 무바라크나 나름대로 뭐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재자는 결국은 독재자로, 그리고 이러한 최후를 맞는다 하는 내용을, 이분은 이름만 얘기를 했어요. 네 사람, 워낙에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도 뭐 다 잘 알고 하는 사람이니까 네 사람 중에서 어느 걸 택할래? 푸틴에게는 어느 걸 한번 해보고 싶어? 뭐 이런 형태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라도스왑 시코르스키 유럽연합 미국 관계 그 총책임자고 저널리스트고 폴란드의 국방장관이었고 외무장관이었던 정치인이 한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이제부터는 저는 또 열심히 일상생활도 하고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내일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스페셜 에디션 강혜신이었습니다.